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그 종합 토론하는 라운드 테이블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10번째 세션 그 제주도 사례를 가지고 우리 심층 토론을 이제 하는 것으로 이제 세션들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세션, 이번 학술 대회를 만들 때 제가 생각했던 그 지점들을 먼저 좀 보고를 드리고 토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주민자치 25년을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원하는 게 그 전국의 통리마다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이제 수평적인 연대를 하는 제도가 마련되고 거기서 공론장이 또 만들어져서 이 마을의 대소사, 개인의 대소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바람직하게 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제 소원이랬고요. 두 번째 소원이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에서 제발 마을에 있는 주민들 입장이나 처지나 현장까지 또 그분들의 뜻까지도 이제 다 반영하는 그런 정책들이 정책 입안 당시부터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도 안 되고 있고 주민자치를 포함하는 대한민국 정책도 거의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제가 여러 정책 토론회를 상당히 많이 가봤습니다. 참여연대 그 연구소 이사장 할 때 대한민국 정책 토론회는 거의 다 가봤는데 갈 때 들을 때마다 보면 정부 기관이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것만 정책으로 인식을 하지 주민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영역에 관한 배려나 고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그때 정광호 이제 행정학회장님께서 이번에는 주민자치 그 특별 세션을 만들어서 한번 제 정부의 행정 정책하고 주민자치하고 그 연계 지점을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래 듣자마자 좋습니다. 그냥 그 바라던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갑자기 준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 성황리에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 다시 감사드리는 것은 정말 무모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이 그 무모함이 외려 그 의미를 가지게끔 진전이 있었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가는 게 좋을 것인가라는 것에 관해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다시 좀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한번 이제 살펴보면 그 세션이 10개를 하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제가 했던 세션은 이랬습니다. 이제까지 모델을 외국에 있는 이론, 학자들의 이론을 가지고 오면 상당히 학자들이 단편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대학이라는 경전은 그 수신제가부터 시작해서 경물치지부터 시작해서 평천학까지 이르는 방대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체계 안에서 이제 주민자치의 그 위치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보고를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적인 문제, 세 번째는 순수 이제 결사 조직으로 회 문제, 네 번째는 민주화 문제, 다섯 번째는 그 주민자치센터라는 기관의 문제, 여섯 번 이제 6, 7세션에서는 그 지방행정 제도와 관계 문제, 여덟 번째는 사회자본, 아홉 번째는 이제 표준절의 평가 뭐 이렇게 해서 실제 어떻게 10가지 살펴보면서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이 살펴본 데서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또 보태야 될 부분이나 아니면 더 발전돼 나가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또 대한민국을 아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의견들을 제가 좀 여쭤봤으면 싶어서 이 라운드 테이블을 마련했습니다. 그냥 불문곡직하고 아주 그냥 원색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영도 선생님 한번 좀 예. 좋은 의견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 이틀 동안 주민자치 정말 몰입적으로 듣고 또 생각해볼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약간 좀 찹찹한 생각도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여러 가지 아젠다들이 머리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또 계기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조례, 표준 조례 그리고 지자체 조례 평가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주민자치를, 그러니까 제도화된 주민자치를 이제 좀 다시금 생각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아까 발표에도 좀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센터가 99년도에 만들어질 때 그거는 애당초 시작이 읍면동을 폐지하고, 그러니까 전자주민카드 나오면서 그러면 그 공간을 뭘 할까 하다가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다고 생각해요. 애당초 무슨 주민자치 하려고 들었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그때 그 전자주민카드 그거를 제가 행정학회에서 온 이 연구를 제가 사실은 주관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아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범사업,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하는데, 숫자를 보면 2017년까지 83개였어요. 그러던 게 20년 들어서는 620개로 되고 23년 들어서는 1,300개가 돼요. 난 이것도 뭔가 무슨 시범사업이 1,300개, 지금 또 1,400개 가까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더 늘린다니까. 이것도 상당히 어떠한 뭔가 사실 뒤를 보면은 이게 원래 주민자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여러 가지 드라이빙 포스가 있다, 그런 점이 생각이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이냐, 우리가 도대체 가진 게 뭐냐,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진 게 생각보다 많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는, 그런 면에서 저는 찹찹했다는 생각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점인데요. 하나는 이 주민자치 현장의 복잡성, 그리고 컨스트레인트, 제약 요소를 더 많이 알아야겠다. 그거에 기초해서 주민자치에 관련된 주민자치 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내놓고 주장해야겠다. 왜 그 얘기를 제가 얘기하느냐면요, 조례 평가, 표준 조례 평가했을 때 마이너스 100점에서 플러스 100점짜리로 해서 행안부 표준 조례 평가하면 점수가 마이너스 36.91점이에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용 조례 113개를 우리가 1점부터 8점으로 해가지고서 0점부터 100점으로 해서 평가했잖아요. 만약에 표준 조례를 0점부터 8점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하면은 주민자치용 조례 113개의 60%가 표준 조례보다 점수가 낮아요. 물론 잘하는 데는 저만큼 포지티브, 그러니까 아웃라이어가 있어요. 잘하는 곳들이 있는데 60%, 113, 60, 정확히 60.2%는 표준 조례보다도 못한 조례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센터요. 그러니까 이게 49개 조례인데 거기는 표준 조례보다 못한 게 한 10.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치회가 있으면서도 자기 일종의 사업으로 자치센터를 이제 주민센터를 운영하는 거죠. 그 경우는 90% 정도가 표준 조례보다 우월한 그러한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형태 있잖아요. 자치센터 운영 위주로 된. 그건 거의 사실은 자치조직이라기보다는 이사조직이나 다름이 없는 건데, 읍면동의 이사조직하고 유사한 이렇게 그러니까 작동에 있어서 그게 161개인데 거기는 100%가 이 100점 만점으로 0점부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표준 조례보다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행안부 표준 조례를
라는 게 있어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있는 조례 물론 잘하는 데가 있는데 상당수가 표준 조례만도 못한 조례를 갖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현장에 우리가 너무 사실은 그 이 현장을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사실은 저 얼마 전에 우리 세미나에서 종로구의 그 이 저 구의원님이 오셨을 때 제가 그때 왜 그 저 조례 개정안이 왜 통과되지 않았냐 그때 그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가만 보니까 거기에 있는 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반대가 좀 꽤 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현장에서는 오늘도 사실은 춘천에서의 그 이 복잡성 얘기했잖아요. 시의원하고 이런 주민자치의 문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주민자치가 지금 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지방 정치 체제, 지방 행정 체제, 사실 지방 정치 체제하고 더 연관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어우러질지, 그 이 어떻게 제약되고 그 거기에 복잡성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다 제가. 그리고 그거를 더 많이 연구해야겠다. 그래야지 사실은 그 이 주민자치법 그리고 조례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다에 대한 답도 우리가 좀 더 나은 답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공허한 얘기를 하게 될 거단 말이죠.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얘기.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주민자치의 비전 문제입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은 뭐 주민자치가 올 수 있는 장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도대체 주민자치를 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은 조금 분야마다 예를 들어 아까 노인 뭐 돌봄 문제라든지 뭐 아니면 보육이라든지 그게 안전일 수도 있고요. 우리 거주 환경일 수도 있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갑자기 얼토당토하게 무슨 새로운 비전 얘기냐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민자치법이 필요하다. 심지어 헌법에도 올라가야 된다. 뭐 이걸 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할 때는 당신들 삶이 어떻게 바뀌냐. 게다가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뭐 저 얘기 중에 하나가 뭐 데모크라시 백슬라이딩이란 말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얘기들 하는데 지방 정치는요 백슬라이딩할 뒷공간도 없어요. 그 수준이 좀 미안한데 미안할 것도 없죠. 사실은 그런 점이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의 그 지방 정치 가만 보면은 대표 민주주의가 거의 뭐 있다 굉장히 약하고 말이죠. 그리고 지방 정치에 있어서의 어떤 그 체크 앤 밸런스, 견제, 상호 견제, 뭐 상호 균형감 있는 발전 이런 것도 기대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주민자치가 도대체 어떻게 기여해서 대한민국의 지방 정치 민주화라고 할까요? 주민이 들어가서 주민이 다 아까 제주도에서도 그 사례도 있겠지만 주민이 주도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방에서. 그것도 적절하게 대표 민주주의나 다른 제도하고 어떻게 어우러지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그 항의 수준에밖에 그 이상이 아니고 이거는 그 이 체계적으로 우리가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 이상의 얘기를 해줘야겠다. 어떻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인가. 여하튼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제약 요소 이런 걸 더 많이 알아야겠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비전을 얘기할 수 있어야겠다. 뭐 그것들을 그런 생각으로 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제 행안부 표준조례가 했는 의도보다가 지방에서 만든 조례, 지방 의도가 더 나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제 실제 그렇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같은 경우에 개정했는 90%가 주민자치위원들을 불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주민자치 조례라는 것이 원래 주민들 회칙이라 해야 되는데 이걸 의회가 가로채 가지고 가서 어떻게 악용하는가 하는
그 사례를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행안부가 처음부터 위원을 무지화시키려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게 하려고 그랬고 활동은 또 무력화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조를 했고요. 제 분석으로는 그러니까 공공성이 진공 상태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의 공적인 활동을 거의 못하게 했습니다. 진공 상태로 만드니까 거기에는 위원들의 원색적인 욕망만 작동하고 이 공적인 어떤 가치는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와서는 그런 어떤 그 주민자치위원회 원색적인 욕망이 작동하는 주민자치위원회 공간을 시장군수구청장도 통제를 못하고 아무도 통제를 못하고 있는 게 종로구고 지금 춘천시입니다. 춘천시는 제가 그 이제 옛날 그 이재수 시장이 있을 때 어설프게 자꾸 지배하지 마라. 차라리 가만두고 이 미션을 가지고 이제 그 뭔가 거버닝 할 수 있도록 해라고 그랬더니만 그게 아니고 인적으로 지배하려다가 그게 실패하니까 지금은 공무원 말도 안 듣습니다. 이제 이런 게 갔는데 이런 어떤 그 현상이 저는 오죽가깝했으면 표준조례 분석을 해가지고라도 들이대야 되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게 많이 나갔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그렇게 다 짚어주시니까 이제 하나하나가 분석이 되고 방향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이제 좀 마음이 조금 위로를 받고 있고요. 가을에는 여기서 좀 한 번 더 나간 비전들이 좀 논의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한번 간곡히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평 교수님 좀 말씀. 네. 2박 3일 동안 행정학회와 우리 주민자치학회하고 더불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이게 사실은 세미나에서 뭐 많이 지긋지긋하게 많이 다루고 이런 주제지만 또 장소를 바꿔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새로운 또 기분이 또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그 랩업을 이렇게 약간 감싸기 차원에서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안들을 다뤘고 어떤 사안들을 깊이 못 다뤘는가 그거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전상직 회장님이 노력을 진짜 25년 동안 해오셨지만 저는 그 주민자치가 되기 위해서 10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째가 리더십 얘기입니다. 리더십. 여기서는 좀 빠졌어요. 결국에 가서는 주민 리더십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그 주민자치의 리더십을 갈 거나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사람들이 정치 리더십 얘기도 좀 다뤄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 리더십 이것도 좀 다뤄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든가 뭐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야 우리 주민자치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 이거를 좀 다뤘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우리가 못 다룬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도가 주민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가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는 충분히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 문제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근린 정치제도, 통리의 제도화, 뭐 행정제도, 주민자치 지방행정제도 해가지고 뭐 2부터 2, 3, 4, 5, 6에서 쭉 다뤘는데 이거를 이 제도 문제가 사실은 제도냐 리더십이냐가 사실 제일 큰 건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충실히 다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하고 결론이 제대로 좀 뭐가 났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재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세 번째는 이제 규모가 적정해야 주민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설이 이게 통리 문제예요. 통리 문제. 이 지금 주민자치의 단위가 어떻게 일정돼야 되나? 읍면동 정도냐, 총리냐? 그럼 우리는 통리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뤘고 대체로 의견은 통리 단위가 적합한 것 같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자원에 대한 자원이 있어야 주민자치가 발전한다. 이럴 때 무슨 자원이 필요하냐? 그건 정보 자원, 재정 자원, 인력 자원, 지식 자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이
이 주민자치 자원이 있어야 주민자치를 발전하는데 을적 자원, 인적 자원 크게 나눌 수 있지만 지식 자원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도 조금 다루긴 했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 우리가 했던 게 그 첫 번째 세션에서 했던 그 있잖아요. 정광호 교수가 했던 리터러시. 우리들이 어떤 지식이라 문해력이 있어야 민주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해서 그런 걸 조금을 다뤘는데 다음에는 여기 이제 정보라든가 재정이라 수나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식이라든가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겠는가 이 문제도 좀 세부 다뤘으면 좋겠고 다섯 번째는 그 주민자치가 잘 되려면 주민자치가 뭘 해야 되냐 이거예요. 뭘 이슈 사업과 서비스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있잖아요.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늘 말하지만 일본 촌하이카이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 플러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파트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이 어떤 리스트를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좀 아주 깊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마련돼야 되는 거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가 잘 되려면 유대와 연대라는 거 있어요. 유대와 연대. 유대가 잘 돼야죠. 유대라는 것은 주로 무슨 의미를 쓰자면 자치 공동체를 쓰고요. 그다음에 연대라는 건 공동체 간의 연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요 점에서 사회자원을 우리가 다뤘던 것 같습니다. 사회자원. 그래서 요것도 회장님이 굉장히 그 방법론을 좀 구하시는 중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유대를 강화시켜서 유대라는 게 사회자본이 되는 거잖아요. 연대도 맞죠. 연대는 더 넓은 범위에서의 사회자본 되는 거니까 요 부분을 좀 다뤘는데 좀 심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평가입니다. 평가. 주민자치가 잘 되려면 주민자치에 해나가는 그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조례 평가든 정책 평가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걸 해서 뭐가 데이터가 나왔는데 뭐가 모자라다는 거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평가원에서 낸 거를 해서 했고 아까 최 교수 발표 보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행자부의 그 평점보다 우리 지방이 적다는 걸 보고서 야 뭐 이런 또 참 재밌는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지표를 가지고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조례도 상당히 중요한 그 있잖아요. 틀이지 않습니까? 주민자치 이것도 계속해서 검토 나갔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례 발굴이라는 걸 사례를 발굴해서 이제 벤치마킹을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주도 사례 같은 거 이런 걸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재해석 발굴해가지고 모범 사례 발굴 그다음에 실패 사례도 굉장히 중요해요. 실패로부터 배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비전과 목표 이런 문제를 일부러 끈 겁니까? 예. 그 비전이라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10년 후에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무엇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습은 주민자치의 모습은 어떤 것이 되어 있어야 되고 주민자치에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나라 국가와 정부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가 이런 건데 우리는 특히 주민자치회의 비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운동단체로서. 그리고 그래서 미션이 있고 그다음에 목표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뭐 논의됐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회장님이 그 발표하신 건데 그 사와 공의 조화 문제 이거가 사실 보면 굉장히 이게 철학적이기도 하고 윤리적이기도 한 문제인데 제가 이거를 진짜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그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고 남 간섭도 안 하잖아요. 그냥 사적인 영역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공적인 또 일에 대해서는 또 자기의 의무라든가 또 협조를 해서 또 거기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렇다 생각하면 개인주의적인 인간이 어떻게 이 공적인 일에 뛰어들어서 자기 봉사를 할 수 있게 되는가? 난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집단적이라서 뭐 옆에 집에 있는 뭐 숟가락도 다 한다 제주도 같은 거.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진짜 뭐 자원봉사를 공공봉사를 공적인 일에 뛰어드냐? 그건 또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선진화된 것도 있지만 개인주의적인 프라이버시를 다 지키면서도 나는 왜 공적인 일에 뛰어들었는가? 이번 있잖아요. 길정복 선생이 쓴 북리뷰에 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라고 그래서
개인주의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공의 일을 안 하고 회피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한국도 굉장히 아파트 같은데 전 생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개인주의자 살고 아파트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 프라이버시 보장받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모일 거다, 공공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자기의 각성과 어떤 정도 조건을 주면 사람들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리지 않는 차원에서 이 공적인 일에 대해서 담론을 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지적을 하고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정일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만 다 실천되면 주민자치 무조건 성공할 것 같은데요. 제가 초기에 주민자치를 고민할 때 그때 힌트를 어디서 찾았냐면 조직론에서 찾았습니다. 조직론 책을 한 3권 갖다 놓고 다 들여다보니까 이 조직 설계를 하자 그러면 전현평 교수님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전현평 교수님께서는 주민자치 조직론을 완성을 하셔서 가을에는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왜 제가 이걸 했냐면 안희정 지사가 이제 충청 삼농, 농촌, 농민, 농업 이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가 기묘하니 이걸 한번 주민자치회에 관해서 자문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책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조직론이 전체 그림을 그린 데는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다 짚어주시니까 이제 마음이 푹 놓이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희아 교수님 좀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그 우리 회장님이 기조 발제를 해주신 것 중에 사실은 그 공공성, 공동성, 친밀성 했는데 이 친밀성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대단한 통찰력이고 처음 사용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쉽게 저도 금방 안 들어오는데 딱 이거구나 했는데 왜냐하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이 중국 고전 우리나라 고전에 대한 교양을 갖춰줘야지 그게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조금 더 쉽게 연결시키는 제가 지금 평천하랑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걸 조금 더 어떻게든지 하여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여튼 그 친밀성과 공공성, 공동성을 연결시켰다는 것은 뭐 대단한 인투이션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그냥 합니다. 근데 주민자치에서 그 다음엔요 가장 문제는 뭐냐면 주민 없는 주민자치를 우리가 가지고 이걸 주민자치라 그러잖아요. 위원들 간의 주민자치를 한 동네 25명, 30명 가지고 이게 이제 사실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생활자치를 하려면 우리 주민자치에서 나온 안이 통리회로 가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안이 나왔죠. 그 통리에 대한 좀 접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이제 되는데요. 이 통리회 규모 정도라면은 마지막 발표했던 제주도의 그 리해 사례가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사실은 제주도 리해는요. 제주도만의 독특한 역사와 산업과 문화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쉽게 확산시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거지만 사실 제주도에는 주민자치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 리해 자체를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이상적인 주민자치의 성격을 리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거기는 이제 배타성 아까 허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외지인이 들어오면 들어가지 못하는 더 이상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 지혜로 이제 풀어야 되는 거죠. 재산이 많으니까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n분의 1로 돈을 내야 같은 기여를 하게 되니까 하는 건데 그런 등등의 문제가 있지만 이 조금 더 이 작업을 조금 통리회를 우리는 일단 던지긴 던져놨잖아요. 우리가 주민자치 던져놨는데 거기에서 보면 하나의 사례를 보면 금왕리 뭐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그 리해장이 새마을 회장도 겸직하잖아요. 그 다음에 분야에도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선시대는 총계가 하나입니다. 온 마을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게 하나이기 때문에 쉬워요. 모든 일을 다 처리했는데
지금은 그 동네 내에 수많은 한 20여 개 되는 봉사단체랑 같이 경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의 n분의 1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현평 교수님 지적했듯이 연대, 그쪽과의 연대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번에 불났을 때 같은 데도 의용소방대잖아요. 그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회장님이 제시했듯이 그 신임내라든가 애들의 성인내 이런 것을 향교라든가 이런 거 같이 하자는 얘기. 그 다음에 축제 같은 거 여러 가지 할 때는 봉사단체 뭐 라이언스라든가 뭐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단체하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 사업을 같이 하고 사업마다 협력할 단체가 따로따로 되겠죠. 이런 연대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여튼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에도 이제 박기하 교수님한테 줬는데 그 조선의 향락 회의 순서를 이제 그때 여쭸는데 향락을 할 때 꼭 제일 처음 하는 게 그 향락을 한번 읽습니다. 예, 낭독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향락의 취지를 같이 공감하고 그 취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운영하겠다는 어떤 그런 결심이나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뭐 입출입이나 뭐 선행, 악행 이런 것들 쭉 해 나가는 그런 기본적인 게 있는데 그 조선 향락이 그렇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이제 일부 주민자치회를 가면 읍면동 직원이 써준 사회카드 가지고 그걸 그대로 위원장이 읽습니다. 이게 20년 지났는데도 읽습니다. 읽고 난 뒤에 거기에 사회카드에 그대로 갇혀갖고 앵무새 노릇만 하고 끝이 납니다. 이걸 보면서 여기서는 뭐 조례를 읽어본다거나 뭐 동네 주민들의 전입이 어떻게 되고 전술이 어떻게 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어떻고 좋은 짓을 하는 사람이 어떻고 이 주민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이 동장 사무만 처리하고 말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동장 써주는 사회카드 읽지 말고 직접 진행해라 그랬더니만 저한테 욕이 돌아와요. 도와주지도 않고 간섭만 한다고. 이제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참 저는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한 번 더 나와야 되는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통회하고 읍면 동회하고가 두 개가 틀린데 아까 김필두 박사가 약간은 발제를 하면서 좀 언급은 됐는데 이 통회하고 동회하고를 앞으로 잘 구상을 해야 이제 각별하게 구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심화시키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읍면 동회는 정치적으로 위협이 됩니다. 사이즈가. 그다음 행정적으로도 위협이 됩니다. 사이즈가. 그렇지만 통리회는 사이즈가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정치적 위협 받으면 국회의원들이 절대 제도 통과를 안 시킬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려를 이제 실제 국회의원들 면담해보고 난 뒤에 제가 느낀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검토가 되면 잘 만들어질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조금 교수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향약이 물론 이제 수령 향약이나 이런 것이나 운영했던 방식은 구조는 그러더라도 운영했던 방식은 상당히 괜찮았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 동네에서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형식은 수령 향약이고 선비들 했던 장합계 이런 거 동규 이런 것일지 모르지만은 운영하는 방식은 아마 온고히 지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연구를 해서 옛날엔 이렇게 했고 이게 일제 때 어떻게 변형되고 지금 와서는 어떻게 사라져 있다는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제시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가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그 잘 안 될 것 같아 가지고요. 김대건 교수님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네, 네. 김대건입니다. 네. 저는 그 지방자치, 뭐 주민자치라든가 뭐 단체자치, 기타 등등 지방행정이나 지방자치 전공자가 아니고요. 저는 전공이 조직론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라든가 마을이라든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가 한 10년 전부터 제가 연구하는 조직이 정부 조직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직으로서의 공동체 또는 조직으로서의 마을, 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해서 강원도 18개 시군, 뭐 흔히 말해서 이제 행정기관, 중앙정부 외에 각종 자문이나 또는 각종 과제 이런 것은 서울에 50여 개의 대학과 경기도의 대학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이 잘할 수 있고 저보다 우수하니까 그거는 이제 맡겨두고 저는 강원도를 좀 돌겠다 이렇게 해서 18개 시군을 그동안 많이 돌았어요. 뭐 물론 뭐 자비로 돌았습니다만 예 그러면서 조직으로서의 어떤 공동체, 주민자치위원회, 뭐 마을 이런 것을 많이 봤는데요. 전통적인 우리 조직학에서 이야기하는 기능 조직에 가까워요. 예. 뭐 물론 마을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조금 앞으로는 좀 제가 이분들이 좀 주민자치회든 어떤 간에 하여튼 어떤 주민자치의 유형을 가진 조직들이 좀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좀 네트워크 지역에 있는 자생 조직 아까 의용소방대라든가 자율방범대라든가 본의회대라든가 이런 어떤 자생 조직 민간 조직이죠. 민간 자생 조직과의 어떤 네트워킹의 어떤 성격을 가진 뭐 조직의 운용 방향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공부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하나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조직들은 규모가 크면 안 되고요. 소규모 조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직 아까 뭐 읍면동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너무 크고요. 굉장히 더 작은 조직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조직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을이라든가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 지금 행정조직 구역으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경계가.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불만인데 심리적인 거, 그 다음에 인식의 어떤 경계에서도 다시 말하면 행정구역이 달라도 마을이라는 것은 행정구역을 중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심리적인 것이나 인식의 어떤 경계 안에서 경계가 좀 지어져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는 지역에 가면 읍면리에는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직에서. 그런데 시 단위로 가면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뭐 주민자치센터가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거의 뭐 그냥 민원 해결하는 공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 마을 해관처럼 그렇게 리다리에 있는 마을 해관처럼 그렇게 인식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또 다음은 우리가 오늘 주민자치 이야기 했는데요. 주민을 한문으로 쓰면 주자가 머무를 주자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 가면 주민들한테 머무를 주자가 아니고 주인 주자를 쓰자 해서 주인된 주인으로서의 어떤 주민자치의 인식을 좀 더 하자 하는 생각을 하고 주민자치 단체장은 항상 주인의 공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단체장이나 지역의 의원들에게 어떤 것을
시키는 주인으로서의 어떤 인식을 가지자 그런 말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참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의 언어의 한계인데 participation도 참여고 engagement도 참여입니다. 그런데 engagement는 이제 프랑스어로 앙가주망이라 그러고 군사 용어로는 교전이라는 뜻인데요. 굉장히 적극적인 그 다음에 약혼도 engagement라고 그러잖아요. engagement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의 참여인데 이런 어떤 인게이지먼트 앙가주망의 관점에서 좀 주민자치를 좀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자원 아까 이야기했는데 저도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공동자원이 자연 환경적인 어떤 또 경제적인 기반에 의한 어떤 공동자원이 아니라 사회 기반 또는 디지털 지식 공유의 기반,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 기반, 문화 사회 기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관계적 자원도 공동 커먼즈다라는 거 조금 이해를 좀 오늘 향후에 학교에서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행정은 굉장히 동일성과 표준화를 지향해 나가는데 자치는 차이성과 다양화를 지향해 나가잖아요. 굉장히 충돌되는 지점이에요. 저도 뭐 행정학 전공이지만 가능한 한 차이성과 다양화를 지향해 나가는 그런 인식으로 우리 주민자치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생각이고 마지막으로는 지역에 가면 지역의 주민들, 주인주자를 쓰는 주민들의 그 바람을 가만히 보면 또는 그분들의 욕구를 보면 그분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면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효능감을 느끼지 않고 통치구조 속에서 있으면은 타율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물고기가 물을 인지 못하듯이 통치구조 속에서 자기가 주인된 걸 인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 스스로 결정한 것이 먹혀 들어가는구나.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 현실적으로 단체장과 의회를 통해서 실현되는구나 하는 효능감을 느끼면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의 다양한 제도적인 유형을 고민하기 이전에 저는 딱 한 줄만 있으면 좋겠어요. 뭐냐 그러면 주민들의 총회에 의해서 주민들의 종합적인 집합적 의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단체장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한 줄만 더 가면 다양한 주민자치 제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것만 좀 헌법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헌법하고 법률 다양하게 만들지 말고요. 예. 그리고 우리 연구자들은 연구실이 물론 연구 공간이지만 특히 우리 행정학자들은 좀 필드가 문화인력자들한테만 필드만 중요한 연구실이 아니고 우리 행정학자들한테도 필드가 좀 연구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제 다음에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했던 거를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하나 그냥 뜬금없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주민자치센터 공간에서 꼭 노래교실, 춤교실, 요가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요가는 요가 학원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게 낫고 노래교실은 노래방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미 시설도 있고 뭐 공간도 낮에는 놀 거고 이렇게 이제 공간 배치를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을 텐데 이게 공무원들이 수강생 모집이 쉬우니까 그냥 주민자치센터 공공시설에다가 그런 프로그램을 해놓고 결국은 동네에 있는 서예학원, 뭐 요가 학원들 다 망하게 하고 말았거든요. 이거를 다시 원위치시키고 주민자치센터는 공공성을 위한 활동, 이제 결속할 수 있는 소통 공간 이런 걸로 변모를 좀 시키는 게 필요하다 싶은데 절대로 의원들이 자기 표 떨어진다고 그거를 조례로 만들자고 그랬더니만 할 생각이 없고요. 어디까지 제가 제안했냐면 노래교실을 정 내보낼 데 없으면
그 노래 교실을 교회 보고 가져가라 그래라. 그럼 교회는 전도 차원에서 얼른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낮에 노는 시간에 뭐 노래 교실 좀 연습해도 괜찮습니다. 유행가 불러도. 아니면 그 교회 강당도 있고, 아니 사찰도 강당 있고, 이제 이렇게 안에 있는 시설들을 쓰는 것을 생각하면 충분할 텐데 그런 창의적인 게 전혀 없었다는 그 말씀을 뜬금없이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공동자원이 있는데 이제 실제는 서울엔 공동자원이 없습니다. 그 대신 뭐가 있냐면 오래된 동네든 뭐 어떤 동네든 간에 무형자산들은 있습니다. 그게 뭐 인물도 있을 수 있고 설화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역사적 사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못하는 거를 주민들이 뚫고 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주민들이 뚫고 해낼 때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자기 한계를 돌파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거 아니지만은 내가 내 한계를 돌파했다고 쳐도 이 공무원의 한계를 또 돌파해야 되는 이제 이 여기에서 걸려가지고 대부분 자빠져 버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공무원까지 이중적인 장애물로 등장시키는 이 제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웬만한 동기 부여해서 되는 게 아니라 투사 수준의 동기를 부여해야 결국 주민자치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주민자치가 운동권 같이 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딜레마를 이번에는 다음번에는 언젠가는 한번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교수님께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찬도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원대학에서 행정군과 자치학이 만난 것 같아요. 행정학회가 이런 이 자치와의 관계의 문제를 다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그 두 개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하는 것들을 좀 이미지로 한번 이렇게 보면 자전거가 자치와 행정이라는 바퀴가 잘 균형 있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관계를 생각을 할 때 수레의 두 바퀴가 한쪽이 너무 크면 이게 바른 방향으로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관계가 하나가 생각이 들고 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막 억압하고 권위적으로 하고 이러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가 행정과 자치와의 관계가 서로 대등하면서도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아니었던 거지요. 처음에 우리 전상기 회장님이 관치 문제를 끌어낸 거잖아요. 관치의 핵심은 결국은 관과 민의 관계가 균형된 관계 아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미약한 문제를 끄집어내셔가지고 주민자치라고 하는 지금은 오늘 이게 행정학계의 국가행정이라고 하는 이 창대한 이 문제까지 스노우볼링을 하신 것 같아요. 20년 동안. 그러면서 한국 국가행정이 지금 사실은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를 어떻게 지금 풀어내야 될 거냐. 스노우볼링을 해가지고 이 국가행정, 국가의 위기를 막아내는 역할을 주민자치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미지를 한번 이틀 동안 10가지의 주제를 쭉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국가행정에 뭐가 문제냐, 뭘 개혁해야 되느냐. 첫째, 민주주의의 한계. 이미 우리가 이렇게 이미 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의 이런 사태들을 볼 때 제왕적인 대통령이라든지 이 민주주의 국가 운영의 한계에 직면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대의제의 한계에 직면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지방자치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대의제에 의한 지방자치만 도입한 거죠. 사실은 의회라고 하면 총회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의제의 한계를 풀어내기 위해서
총회제 나중에 제가 여기가 사실 라운드 테이블이 그 다음에 지방 주민자치에 대한 선언문하고 관련이 되어지는 것 같아서 뭘 얘기해야 될까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 총회제에 의한 주민자치 이거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는 지방자치의 한계입니다. 지방자치를 35년 했지만 결국 우리가 이 지방자치를 되돌아보면 단체자치 패러다임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 지방자치를 하는 두 가지 방식 하면서 우리가 주민자치 패러다임을 얘기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주민자치 패러다임에 의한 지방자치를 이렇게 가야 되는 데 있어서 이 주제인 우리 주민자치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행정관리,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왔던 거잖아요. 한계에 직면해 있다. 왜 한계에 직면했냐 하니까 인구 증가 시대에 구축되어져 있는 이 시스템들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인구 감소 시대에 이미 우리가 직면을 했고, 예를 들면 군 같은 데를 보면 인구 2만도 안 되는데 국문이 700명이에요. 예산이 5천억, 7천억, 어떤 데는 1조까지 가요. 인구 2만 명도 안 되는데, 서울의 이런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인구 60만인데 공무원들 500명, 600명 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5천억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인당 세출을 보면 얼마나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우리가 내셔널 미니멈 하면서 쏟아붓고 있는데 한 번 더 성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행정관리의 이 한계를 풀어내려고 하면 이 문제는 결국은 뭐냐 하면 행정이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사회 영역과 공공행정이 들어가야 될 영역이 있는데 이 관리의 통제력을 너무 지나치게 시민사회가 스스로 해야 될 영역까지 침투해 들어가서 그거를 자기 행정사무로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법을 만들 수밖에 없고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여기에 우리 행정학자들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가 늘 해왔던 거예요. 임파워먼트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늘 임파워먼트 얘기를 하면서 어디다가 어떻게 임파워먼트 해줘야 되느냐? 광역시도에 해주냐? 시군구에 해주냐? 이 논의만 했지. 정작 시민사회에 시민들 주권자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공간에다가 임파워먼트 해야 된다. 이 통리 정도의 규모들. 이런 개념들을 우리는 찾아내지 못한 거 아니었을까? 물론 알고는 있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았던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행정학계와 이 수많은 우리 행정학자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주민자치 하는데 풀어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개는 21세기 한국의 국민들이 자살률이라든지 노인들의 이런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해 인간 행복을 위하여서 정말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속할 수 있는 행복한 공동체에 있으면 살아낸다고 그러거든요. 부부관계이든 이웃이든 뭔가 취미 공동체든 뭔가 자기의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공동체가 다 사라진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주민자치는 공동체 단위로 해서 인간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오늘 우리 자치학회가 제기하고 있는 주민자치라고 하는 이거를 정말 자치답게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관점에서 헌법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건 이거 같아요. 헌법에는 분명히 국민들은 주권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민주공화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걸 법 조문으로는 알고 있지만 주권자답게 삶을 사는 건 어떤 걸까? 생각이 성찰이 거기까지 못 미친 게 아닐까? 주권자다운 삶과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지식이 없고 인지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주권자답게 산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이렇게 지금 우리의 주민자치 논의들에 있어서 좀 표상이지만
주권자답게 산다는 것은 자기의 주권자로서 의사결정에,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총애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주권자답게 산다는 것은 자기 책임, 자기가 부담을 하면서 자기의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자기 결정과 자기 책임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이게 주권자답게 사는 거 아닐까? 자기가 부담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게 사냐 하니까 행정의 대상자로만 살잖아요. 소비자로서는 살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주권자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주권자답게 사는 헌법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식으로도 주민자치를 주민자치답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선언문에 오늘 안 하시기로 했다고 했는데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째, 주민자치는 주민조직형으로 가야 된다. 그게 자치답게 다가가는 거다. 이미 이런 논의들을 우리가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두 번째, 주민자치는 자치세를 내야 된다. 자기가 돈도 안 내면서 이 얘기를 하면 결국은 자치할 수 없는 것은 자치 중단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개혁도 필요한 거죠. 현재 군자치들 같은 경우에 이거는 선진국들의 자치 계층 구조하고 비교하더라도 군자치하는 곳 없어요. 아니 그거를 계속 우리는 이렇게 30여 년 동안 군자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이 군자치가 없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하니까 꼬뮌이나 개마인대자치라든지 이거는 공동체 단위의 자치가 기초가 되는 거지 군을 기초로 하는 나라 없어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그거에 되려고 하면 자치세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주권자로서 이 민주주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시대 정신이다.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면 이 사람이 귀족이었잖아요. 근데 미국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보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프랑스에 대해서 신분 사회가 있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자기가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인간을 평등하게 가는 것이 시대의 정신이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타운 정부라든지 보면서 프랑스도 이 개혁해야 된다 얘기한 거잖아요. 21세기 이 시대 정신 어떤 건가 하니까 주권자답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리고 공동체로서 행복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특히 지역 소멸이 되고 있는 이런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뭔가 찾아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네 번째는 총회형으로 주민자치해야 자치답게 하는 거다. 다섯 번째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제도 설계들이 탑다운으로 다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한계다. 버텀업으로 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이미 이런 논의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연대성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제도 설계들이 되고 국가행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을까 라고 하는 정도로 한번 만약에 선언문을 들어간다고 하면 한 5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김찬동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일본의 주민자치회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제 하고 있는 일을 퍼센트로 이렇게 쭉 나눠놨는 걸 보면 주민 간의 친목이 52%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주민자치회는 무슨 과업 조직이 아니라 사회 친목 조직이거든요. 근데 과업을 몇 프로 하냐 보면 17%만 과업을 합니다. 과업이 그밖에 안 됩니다,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주민자치회를 상당히 강한 기능 조직으로 자꾸 정부기관 같이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제일 처음에 착상할 때부터 이제 깊이 배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서 일본의 주민자치 활동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서브시디어리티, 보조성.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공무원들은 도와줍니다. 도와주고 안 건드립니다. 우리는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않고 않던 일을 하면
위원장님 요새 시간이 많으신가 봐요. 뭐 어떤가 봐요. 그러고 옆으로 몇 마디만 하면 그 사람 기죽이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 번 죽이는 걸 봤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 subsidiarity라는 개념을 그냥 막연하게 하위 조직이 할 수 있는 것을 상위 조직이 개입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악행이다, 뭐 이렇게 비판할 문제가 아니고 그 subsidiarity가 현장에서 실제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이 원리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손상되고 있는지, 또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실제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게 주민자치라고 그랬는데, 이 중에 잘 먹는 거는 주민자치로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 이걸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사는 문제는 윤리적인 건데, 옛날에 뭐 향락은 이 굉장히 상당히 이 잘 사는 문제를 중요하게 교하니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도시 문제는 잘 노는 것 같습니다. 잘 노는데 잘 논다는 게 그냥 뭐 노는 게 아니라 그 유라는 놀이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이제 마을에 뭐 사회자본도 증가시키고 본인의 인생도 높아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설계를 해야 되지 않는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음악하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음악회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음악회 듣는 게 더 괴롭다는 사람 많고요. 뭐 미술품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관해서 뭔가 이제 하나 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교수님한테도 부탁을 좀 드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허영철 교수님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단국대 허영조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학회에서는 국제협력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아무리 생각이 너무 대단하신 교수님들 앞에서 제가 주민자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외람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아마 근데 회장님께서 저를 여기 이제 마지막 토론에 넣었던 이유가 아마 전장희 회장님을 포함해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인사를 좀 드려야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저를 여기 넣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장님께서 다른 업무로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를 여기 넣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이제 발표도 해주셨고, 이게 토론해 주셨던 부분들, 아마 이게 주민자치의 현재와 미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셨고 또 통찰을 주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논의들이 주민들의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동체, 지역사회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것만 가지고 아마 뭐 깊이는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소화했던 내용으로 한 두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첫 번째는 이제 주민자치의 역량, 이제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저도 토론을 했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에도 제도적으로 막 도입되고 있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활동은 지역마다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은 뭐 자치계획도 세우고 주민이 수립하면서 마을 변화를 이끌고 있고 하지만은 어떤 지역은 또 그렇지 않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주민자치가 있다 이런 것만 자치가 실현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가 주민 스스로 이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역량 강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이제 교수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보다 또 함께 이제 지역 사회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또 참여할 수 있고 어떻게 또 지속적으로 코칭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민자치와 행정, 이걸 어떻게 지원과 수혜자의 관계, 이거를 좀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협력자의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주민자치라는 게 이제 뭐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하는 정책의 파트너로서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주민자치는 지역사회 연결망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주민자치라는 게 제가 이야기로는 시민사회 기반의 자율적인 공동체 활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협력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역에 많은 문제들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행정 혼자 해결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주민자치 혼자라도 해결할 수 없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다만 지역 사회를 전체를 협력하는 구제, 거버넌스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는 우리가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실천적 주체로서의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를 위해서는 여러 차원의 구조적 변화들이 또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틀 동안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제 많이 참여해 주셔서 했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주민자치를 형식이 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학회가 좀 되었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교수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허 교수님은 한 번도 제가 이런 얘기 못 드린 것 같아서 정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랬습니다. 제가 이제 2006년에 주민자치학회를 만든다고 이제 했을 때 그때 이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만들 때 이제 그때 그 전날 앉아가지고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만든다고 했는데 고민했는 결과를 어떻게 나왔냐면 자치는 사람을 인격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 놓으면 사람이 인격자가 될 수 있는 자치를 한번 해보겠다, 제시하겠다는 그런 거랬고요. 자치는 마을을 공동체로 만들어줍니다. 그 이제 공동체가 되는 방법이 자치라고 이제 그렇게 선언했던 걸 그때 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뭐랬냐면 제일 첫 번째 자치는 아나키가 아니다. 무정부가 아니다. 자치한다고 그래서 정부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세계 내 존재라는 이제 하이데거의 철학 용어가 있습니다. 하이데거 그 용어를 생각하면서 아나키 아니다라고 생각했고요. 아마 요 뒤에 언제 철학자 한 분이 그 발제를 할 겁니다. 두 번째 개인적으로는 사람을 인격자로 만들고 이제 집합 차원에서는 마을을 공동체로 만드는데 그럼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주민자치에 관해서 회에 관해서 이제 정리를 좀 덜 했을 때니까 이제 말은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을 하고 행동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나으면 이게 절로 인격자도 되고 공동체도 될 거다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그때 엄청나게 큰 소리를 쳐놓고는 지금 뒷감당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그 마음이랬다는 거를 허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이제 시간이 다 돼간 것 같은데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듣고 싶어서 그런데요. 교수님 좀 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요. 추가 토론이 아니고 우리 그 허 교수님께서 한국행정학회를 대신해서 인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저도 이제 원치 않았지만 뭐 지역 부회장으로 맡고 있어서 행정학회하고 한국주민자치학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런 학회를 하게 돼서 좋았고요. 더 붙이고는 강원대학에서 이걸 하게 되어서 강원대학교 일원으로서 여기 참석해 주시고 또 공동 주관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회장님 이상입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원래 그 다음 시간이 폐회 및 선언문인데 이때 이제 최근열 회장님이 하시기로 돼 있는데 저한테 그냥 돈 한 푼도 안 주고 떠넘기고 가셨습니다. 지금쯤 열심히 운전하시려고 믿고요. 지금 오늘 이제 라운드 테이블에서 하신 말씀을 정리하면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강원대 선언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사무총장님 오늘 있는 선언을 다 토론문 정리해서 그 이제 선언문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제 모든 토론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